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친구 목소리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 할 때 듣던 목소리인데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손에 잡히는 경제를 아침에 한 번, 또 점심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어제부터 11시 5분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얼굴 서로 모르더라도 친하게 좀 지내봅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틀어막고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이 다행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문제가 해결은 됐습니다만,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난 건가 들여다보다 보니 배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문제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 재밌는 이야기다 싶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수에즈 운하 사고 때문에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나라가 있죠. 이집트. 오늘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엔 수에즈 운하의 나라 이집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는 중입니다. 코스피가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정도. 강보합권에서는 조금 더 상승한 상황인데, 오늘 또 주식시장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해외 자원 원자재 이런 쪽 담당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시는 신환종 리서치 센터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NH증권의 FICC 리서치 센터장 신환종입니다. 예. 수에즈 운하가 이 컨테이너 선으로 틀어막히는 바람에 유가도 한참 들썩들썩하고 그랬는데, 네. 유가 전망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가 변수예요, 이제? 네, 이제 그 개통이 이제 다시 되니까 유가가 좀 하락했다가, 근데 어제는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상승했는데, 이제 수에즈 선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알파 회의, 요게 중요한데요. 오펙 플러스 산하 이제 합동 모니터링 위원회 요게 31일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1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 캐답하는 나라들끼리 회의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회의가 지금도 중요한데, 예. 원래는 유가 이렇게 오르니까 서로 또 증산하려고 이번 기회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또 재확산 얘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조금 더 좀 참자. 더 팔고 네. 싶어도.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의 어떤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60달러 WTI 기준으로 한 61달러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달러 넘어가고 나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슬슬 뚜껑 열고 캐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오펙 국가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감산해봐야 저 셰일 업체들이 다 캐답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우리도 그냥 캐답팔자.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서로 신통하게 합의가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감산 합의가 될지는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중반 이후에 이게 급등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증산에 나설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이제 러시아라든가. 예. 또 이제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다 퍼서 다 없애야 되니까. 네. 서로들 하려고 하는 증산 욕구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은 일단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반기를 보실 때 요 유가의 이제 감산, 증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보니, 네. 땅속에 석유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거 얼른 캐서 팔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는 돈 받고 팔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도 할 거예요. 네, 향후 10년 동안 계속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유가는 그렇고, 네. 지난 3월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그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흔들흔들 그랬습니다. 네. 4월에는 그런 금리들 어떻게 될까요? 3월에 많이 아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한 4월에는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다. 특히 고점 한번 치고 안정을 칠 것 같다는 건데, 1.75%를 이제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현재는 1.7% 정도로 이제 10년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예.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이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때죠. 1년 전에. 그래서 기저효과로 요 4, 5월에 지표는 아주 유가 급등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전년 대비로. 그럼 이제 이게 2분기에는 좀 안정을 찾는데요. 이 2분기 지표가 급등하는 지표로 나와 있는 데다가 그 국채 발행도 많아서 실은 수급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까지 실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겠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75%는 좀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일자리 프로그램 요거를 계획을 이제 공개하게 되는데요. 예. 원래는 바이든 그 팀이 이제 3조 달러 인프라에 1조 달러 증세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최근 4조 달러의 증세, 인프라 투자. 예. 그다음에 증세 3조 달러 이렇게 지금 저기 워싱턴 포스트에서부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아까 3조 달러 빼기 1조 달러면은 2조를 채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중에 더 돈을 꿔와야죠. 미국 정부가. 예. 그런데 지금 4조 달러 인프라는 커지는데 증세가 3조 달러면 예.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요. 국채를 덜 발행해도 된다는 거죠. 1조 달러어치만 그렇죠. 국채를 미국이 다 발행하면 되니까. 네, 요거는 금리가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요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채 발행량이 예상보다 줄고 있다. 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날 발표되는 그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계획들이 예. 지금 되게 이번 주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돈 꾸러 다니는 바람에 네. 돈 꾸러 다니면 시중에 금리가 들썩들썩 올라갈 테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었던 건데 생각보다 국채 발행량이 적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라면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이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급 요인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진짜 작년 대비 그 디플레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우리가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로나 마이너스에서 이제 1%, 2% 서서히. 근데 이게 지금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마스크도 조금씩 벗게 되고 백신 접종이 다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면역이 된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쏟아 나올 걸 저기 쇼티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이 돼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수급 요인은 지금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1.75 갔다가 다시 막 한 20, 30 내려온다기보다는요. 1.7을 치고 그다음에는 한 2분기부터는 조금 1.6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보셔야 될 거는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이요? 예. 네. 저희들은 연말쯤에 다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 미국채 10년 금융물이 다시 한번 점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테이퍼링 이슈라는 게? 테이퍼링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돈 푸는 거 좀 줄이겠다? 그렇죠. 이게 실제는 금리 올리는 거는 뭐 2023년 이후, 24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돈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도 2013년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하지 않더라도 얘기만 나오더라도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선반영한다 이거죠. 시장은 금리를 올려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말로 갈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깜짝 우리가 한번 놀란 건 당분간은 좀 잠잠할 수 있으나 가을 겨울 되어가면 또 그런 불안감은 나타날 수 있겠다. 금리는. 맞습니다. 금리와 인플레는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좀 좋아지고 경기가 풀린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만 경기 나쁘니까 돈 계속 풀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앞으로 금리 어떻게 움직일지 뭐가 변수일지 잘 보이네요. 네.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세금 얼마나 걷고 국채 얼마나 발행할지 계산할 수 있게 발표하는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31일입니다. 31일?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뭐 목요일 새벽쯤 나오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저희가 그럼 아침 뉴스 시간에 이것도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중간
아주 교통의 요지인 수에즈 운하에 최근에 거대한 컨테이너 한 척이 모래톱에 빠지면서 여러 고민거리를 던져줬던 사건 아시죠? 다행히 이 선박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서 문제는 풀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큰 배가 왜 저렇게 사고를 냈을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배에 달려있는 스크러버 그리고 그 배가 쓰는 연료 이게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서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의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 박무현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배에 스크러버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선박 연료가 이제 모두가 아시듯이 벙커 CO라고 하는 좀 저질 성분의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전 세계 주요 항구와 교통로에서는 이 벙커 CO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CO2 배출부터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탈황 설비라고 하는 개방형 스크러버라는 것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조금 성분이 괜찮은 저황유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두 가지 옵션이 좀 더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스크러버라고 하는 건 기름에 들어있는 황 성분을 제거해주는 무슨 기계입니까? 그런 탈황 설비라고 보통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전 세계 주요 항구와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같은 이런 주요 교통로에서는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면 그쪽에서 굴뚝처럼 나쁜 연기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탈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공기는 조금 오염이 덜 할지 몰라도 바닷물이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고 있는 선박들이 오히려 스크러버 가동을 하지 못하고 고기 수에즈나 지나갈 때는 그래서 다시 저황유라는 연료를 쓰면서 가는 대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벙커 CO하고 저황유는 끓는 점이 130도와 100도 정도로 100도가량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점도라고 하는 이 연료가 좀 더 소프트하게 굴러가는 것과 하드하게 굴러가는 이런 특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엔진은 하나인데 연료는 두 가지를 싣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공해상에서는 벙커 CU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에 입항을 할 때는 이제 저황유를 사용하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해왔다가 최근 2020년도 작년도 1월 1일부터는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이제 벙커 CU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스크러버를 가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저황유를 쓰든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공기 오염 때문에. 그리고 각국의 주요 항구와 운하와 같은 교통로에서는 더 강화된 자국 규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박도 스크러버 가동을 일시 중단을 하고 그 교통 지역을 지나갈 때 저항유를 사용을 했는데 기름을 바꿔 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차에 잠깐 경유 부어서 썼다는 뜻으로도 들리기도 하네. 그런데 연료 특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윤활유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엔진 내부의 연료 그 온도를 낮추는 쿨다운 장비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제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약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엔진의 추진력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스플래시닷컴이라고 하는 이런 해운 전문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현지에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나온 인터뷰를 보게 되면 선박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추진력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우현으로 기울게 되면서 제방과 부딪혔다라는 이런 목격된 인터뷰를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술적인 뭐 문제점들에 대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모든 선박들이 그 과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중고 선박들이 원래 오래된 배들이 주로 그렇게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는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선박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LNG라든가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계약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스크러버라는 걸 달아서 황을 걸러내서 쓰는 게 싸기는 좀 싼가 봐요. 아무래도 중고 선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오래된 배들은 있죠. 이거 뭐 배 얼마짜리인데 이걸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엔진을 바꿔 이렇게 이제 달다가 이런 사고 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들을 계속 그 운항을 시키려면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LNG라는 연료를 애초부터 깨끗한 연료 쓰는 배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선주들이 구입을 할 거다 앞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운하에 대한 사고는 결국은 그 주요 선주사들 사이에서는 이 중고 선박을 그대로 가동시키는 것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불안감들에 대한 이 우려가 네. 매우 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소들이 LNG라든가 LPG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선박에 대한 계약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도 배기가스 깨끗한 거 내보내라는 규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LNG 엔진을 달든가 스크러버라는 걸 달든가 둘 중 하나인데, 스크러버 다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연료를 바꿔서는 넣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엔진 꺼지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난 사고 같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선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 4년 전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술적인 결함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주사들은 시간을 두고서 선박을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진만 LNG 엔진으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배를 아예 다시 주문해야 돼요? 그 배 폐선시키고? 그게 일단은 2012년도, 13년도부터 인도가 된 선박들은 좀 엔진도 같은 벙커시유를 떼지만 전자제어 장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2012, 14년도 이전에 인도된 선박들은 엔진 자체가 약간의 구형의 기계식 엔진 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돼요. 이 선박들은 엔진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전자제어 엔진을 달고 있는 선박들 하더라도 그 개조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면 차라리 신조 선박으로 바꾸는 것이 아예 새로 주문 낼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LNG 엔진을 달고 있는 배는 한국, 일본, 중국 다 만들어냅니까?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이 전 세계 상선 선박 건조량의 95%의 공급을 그동안에 차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이러한 설계 기술 인력이 원활하게 많이 확보가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발주, 쉽게 말해서 일본 조선소는 일본 선주한테 중국 조선소는 중국 선주들에게 이러한 사양의 선박들 계약들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재날짜에 인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도가 된다 하더라도 선주가 요구했던 기술 사양을 맞추지 못한 그런 선박들의 인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LNG 엔진 배는? 네, 그렇습니다. LNG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마찬가지 되는데 특히나 LNG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더 높아진 상황이어서 일본, 중국은 잘 못 만들더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은. 그럼 일본, 중국의 배를 사는 선주들은 바보예요? 왜 그런 배를 사요? 일단은 일본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은 좀 글로벌 해운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덩치가 큰 대형 선사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지난 몇 년간 일본 조선소에게 이런 선박 발주를 많이 미뤄줬는데 조선소들이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한 3년 전서부터는 일본 선사들이 이제 한국 조선소에게 LNG 선박과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국 선주사들도 결국은 중국 조선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조선소에게 선박 계약을 대부분 맡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다 LNG 엔진 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일단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이 뭐 블럭 공정을 통해서 몇 가지 엔진 집어넣고 용접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될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사이즈의 물건이 되고요. 그리고 선박 한 채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만 10만 개가 되고 선박 엔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개수만 보통 1만 5천 개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보통 15,000개 정도 부품으로 조립이 되거든요. 더 복잡하다 이거죠.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의 기계 장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하나 탑재하는 것도 부품들 다 새로운 거 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렵다. 네, 쉽지 않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 조선소가 만든 배를 그냥 사주는 뭔가 애국심 같은 게 좀 선주들 사이에는 남아 있나 봐요.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일본 선주와 이제 중국 선주사들이 자국 조선소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발주 주문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문제는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기업이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해상에서 전 세계 무역 물품들을 실어 날라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선주들과 중국 선주들과 일본 선주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러니까 동일한 노선에서 동일한 화물량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거의 무한 경쟁에 가까운 뭐 그러한 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품 쓰는 게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뭐 이런 택배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렌터카랑 비슷한 그런 그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수송 기일을 짧게 끊어주고 그리고 수송료를 운임이라고 하는 건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사들에게 더 많은 경쟁력의 기회가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NG 엔진을 안 달아서 생긴 게 근본적인 원인이니 LNG 엔진을 단 배가 많이 팔릴 것이고 그 배는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는 돌고 돌아서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게 이 엔진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에 어째하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뭐 대부분의 언론 뉴스라들 찾아보게 되면은 강풍이 불어서 선체가 뭐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일단은 그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물동량의 15% 가량을 수송하는 굉장히 본잡한 교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큰 규모의 선박이 바람에 밀릴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조선소가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의 배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낮은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배 잘 못 만든다는 증거다. 일본 그리고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에서의 뭔가의 실수와 누락.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바람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 만드는 업계도 이것저것 환경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네요. 아무래도 이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CO2의 배출량은 국가 단위로 비교해서 6번째 순위가 되고요. 한국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배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전기차와 같은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 해운 산업에서의 선박 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이슈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이집트. 이번에 수에즈운하 사고로 고생 많이 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죠.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에즈운하가 이집트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또 이집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게 그 수에즈 운하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세계 열강들의 싸움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 앞부분 좀 짚어드릴까요? 원래 이 수에즈 운하는 우리가 이제 뭐 구글링 해보면 1860년대 이때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원전에 이집트인들이 수에즈 운하를 한번 뚫으려고 했었습니다. 거기가 땅이 좁아서 요것만 삽질 좀 하면 바로 지중해로 가겠구나. 그런데 그 지금 수에즈 운하의 경로는 최단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토목공사까지는 감히 엄두를 안 냈고요. 나일강의 지류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지류를 이렇게 우회해서 살짝만 바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수에즈 운하의 경로는 아닌데 하여튼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나일강 지류를 활용한 운하를 뚫었는데 그걸 뚫었던 그 당시의 이유는 지금처럼 해양 물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양쪽을 다 국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해군을 홍해 쪽에 배치하고 지중해 쪽에 배치하고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위기 터지면 일로 배들이 넘어가고 저쪽에 위기 터지면 일로 넘어가면 이 해군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방 때문에 이렇게 운하를 뚫은 겁니다. 러시아도 저기 시베리아 쪽 막는 해군과 저쪽 유럽 쪽 막는 해군이 따로 있어야 되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쯤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었고요. 그때는 이런 그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수에즈 운하를 뚫는 거는 누구냐? 프랑스입니다.
왜 이집트 운하를 프랑스가 뚫어줘요?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증기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배로 저기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한 번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수에즈 운하를 뚫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가 바람이 제대로 안 불면 그 배들이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증기선이 가동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급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 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저 운하만 잘 뚫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하 이용료만 잘 받아도 그거 공사비 뽑고 남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 지어줄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가 그 당시 조성 비용이 2억 프랑이었는데요. 2억 프랑을 자기 혼자 다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1억 정도는 자기가 되고 나머지 1억은 유럽 각 국가들로부터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이 프랑스가 이런 큰 어떤 뭐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면 제일 걱정하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 프랑스의 경쟁국. 그렇죠.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또 해코지를 했죠. 유럽 국가들에게 프랑스 저거 공사한다는데 니네 돈 내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누구를 꼬셨느냐? 지금의 이집트 정부를 꼬신 거죠. 너희 동네 이거 하니 너랑 나랑 반반 내자. 그래서 이거 돈 나누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또 이 수에즈 운하를 뚫기 어려웠던 게 그 당시에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따로 있지 않고 오스만 제국의 하나의 영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동네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많은 영주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 요즘으로 따지면 다 육상 무역의 전문가들이죠. 해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그게 이득이 안 됐는데 이집트가 하여튼 독립되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찾아오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하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수에즈 운하는 완공이 됐는데요. 프랑스는 프랑스 내부적인 문제로 수에즈 운하를 잘 관리하기가 힘들었고. 뭐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그 수에즈 운하 다 뚫고 났더니 재정이 파탄난 거예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빈틈을 또 비집고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입니다. 너희 저 수에즈 운하 공사죠. 우리로 따지면 그거 그 주식을 우리에게 다 넘겨라. 그러면 우리 재정을 벌충해 줄게 해서 그 당시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영국에 넘깁니다. 그리고 영국은 거기에다가 수에즈 운하 근처에 영국 군대까지 주둔을 시키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바탕으로 세계 물동량을 잡아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거 국영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유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이 다시 프랑스랑 그 근처에는 이스라엘까지 손을 내밀어서 저거 우리 다시 뺏어오자. 옛날에 그렇게 싸웠던 나라들이에요. 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건데 그거 그렇죠. 해봐야. 그러니까 이쪽 동네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다시 뺏어오자 해서 프랑스랑 이스라엘까지 편먹고 그래 해서 진짜 다시 수에즈 운하의 그 수에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라고 부르거든요. 그 수에즈 운하를 다시 점령합니다. 영국과 연합군이? 그리고 나서 그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누굴 줬냐면 이스라엘을 줬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인 거죠, 다. 그래서 네가 이제 그걸로 국가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돈도 필요할 것 같고 네가 관리해라 한 거예요. 바지 사장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헤게모니 달라졌죠. 미국과 소련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수에즈 운하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점령하니까 소련이 니네 계속 거기에서 그러고 있으면 핵 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는 소련이 핵 쏜다고 해도 말릴 생각이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그 다음 해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철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의 온전한 권리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집트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걸로 하자 그럼.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맞습니다. 얼떨결에 선물 받았네요, 이집트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데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여러 수익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서구 열강들의 여러 이권들이 개입하고 서구 열강들이 이집트에게 돌려준 거이다 보니까 뭐라 볼까요? 운하 이용료? 이거를 본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 곳인데 제대로 돈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많이 못 올리나 봐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한 번 배가 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들거든요. 그 이번에 갔다가 좌초했던 배도 그 정도 든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3억 원 통행료가. 예. 전 세계 그 해운 물동량의 전 세계 무역의 99%는 배이고요. 예. 그 배로 운송되는 거의 8%가 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한 2만 대 정도 지나간다고 얼추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2만 대들에게 돈 좀 제대로 걷어보면 이거 꽤 적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곱하기 하면 한 6조? 그렇죠. 그 좀 버네요. 지금. 예, 그런데 이거는 세계 유일무이한 대체제가 없는 운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 받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서구 열강이 약간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거 돌려준 게 우린 거 알지? 뭐 이런 거죠. 대부분 우리 배들 지난다. 예,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대표적인 단골 손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 지금 막힌 것을 조금 더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배가 이렇게 좌초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도 이렇게 뭐랄까요? 최첨단 설비로 시설 보수를 많이 안 해놨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본인들이 여기에 힘을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비싸게도 못 받을 거. 네, 그래서 이집트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제2의 수에즈 운하를 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됐어요. 그래요? 네.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2의 수에즈 운하는요. 2차선이에요,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제? 그렇죠. 뭐 1호선, 2호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제2 수에즈 운하는 첫 번째 수에즈 운하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서구 열강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우리 이집트의 기술력만 가지고 이걸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돈을 모았어요. 펀드 조성. 그래서 이집트에는 한동안 고등학생들까지도 제2 수에즈 운하 건립 사업에 나 돈 냈어요. 우리 예전에 이거 평화의 댐 같은 느낌 있죠. 뭔지 아시죠? 알아요. 이제 북한이 그 금강산 댐이라는 댐 만들어서 혹시 저거 나중에 저 댐 갑자기 무너뜨려서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 우리를 물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돈 걷었죠. 성금 걷었죠. 이집트가 그래서 수에즈 운하 건설 성금을 걷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에즈 운하가 완공이 됐고요. 그거는 온전히 자신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품을 들였고 공을 많이 썼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이거 완공 다 됐고요.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이게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제2 수에즈 운하 완공식 때, 그러니까 그 개공식이라고 하나요? 그거 됐었을 때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우리 대통령 특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에게 그 이용료 비싸게 받을까봐 우리도 수에즈 운하의 최고 단골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수에즈 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 막히는 바람에 야, 저거 언제 뚫릴지 모르니까 저 아프리카 남쪽으로라도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기로 한 배들이 돌아가면 기름 얼마나 더 써야 되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우연히도 한 3억 원 정도 더 든다고. 그 수에즈 운하 통행료나 아래로 돌아가는 기름값이나 거의 비슷하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는요, 우리 그 요즘엔 듣기 어려운 해적들이 있죠. 네. 해적들이 아직도 창궐 하고 있어요. 수에즈 운하 근처에? 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예전에도 우리 한번 배 피납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제기구하고 잘 협약이 돼서 우리 지금 청해부대가 이 근처에 가 있죠. 우리 배들 혹시 또 해적에 해코지 당할까봐 여기 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수에즈 운하 말고 저 밑으로 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적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딘가에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는. 길이 길어지면 해적도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근처에는 이렇게 국제적인 군대라든가 아니면 해양 경찰들이 나름 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향하고 남향이 두 군데 앞에 이제 경찰선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혹시 해코지 있을까봐. 지나갈 때. 예. 근데 이제 밑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로등 있는 큰 길로 다녀라. 그렇죠. 으슥한 곳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맞습니다. 그게 바닷길에도 적용되는 충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에즈 운하가 정말 이집트를 보면 또 부럽기도 해요. 이 수에즈 운하로 인한 수익이 이집트는 딱 그러니까 외화 버는 가장 굵직한 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라미드, 관광. 관광 수입.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운하 수입입니다. 야,
분들은 거의 건물주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운하 수익 하나만으로 이집트 재정에서 충당하는 비중이 10%가 넘고요. 이건 굉장한 거죠. 네. 아, 운하로만? 네.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애지중지한 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제2 이집트의 수익원으로 수에즈 운하 2를 건설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 2가 두 번째 이 제2 수에즈 운하가 제1 수에즈 운하 옆에 있으면 제1 수에즈 운하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3억 원인데 네. 제2 수에즈 운하는 예를 들면 더 많이 받고 싶어서 5억 원이다. 그러면 누가 5억 원 주고 거길 지나가요? 3억 원짜리 옆에 있는데.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근데 제1 수에즈 운하가 옛날에 완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배가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너울이 쳐가지고 물이 넘쳐가 나거나 그 운하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하를 지나갈 때는 배가 속도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다 지나가려면 통상적으로 10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2 수에즈 운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이패스죠. 그래서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마 개통되면요. 네. 제1 수에즈 운하는 더 느려질 거예요. 그렇구나. 뭐라도. 아, 일부러. 아, 그렇네. 원래 비행기 회사들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팔려면 그 같은 비행기 안에서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좋게 해봐야 뭐 얼마나 더 좋게 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을 더 불편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상대적으로만 더 괜찮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라면 끓여준다는 이유로 라면을 우리 집에서 매일 끓여 먹잖아요. 네. 그런데 라면을 끓여준다는 이유로 퍼스트 클래스. 말 되는데요. 네. 기왕 끓일 냄비 있으면 이코노미도 끓여줘도 되는데 못 끓여줄 건 아닌데 그거 끓여주면 퍼스트 손님들이 너 왜 이 돈 내고 가지? 이제 그런 거니까. 아, 그렇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제1 수에즈 운하의 속도는 더 떨어지겠네요. 그렇군요. 자, 이집트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2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노하우로 또 이제 본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게 대규모 댐입니다. 댐이요? 네. 이건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 이집트에 조금 더 할 때 말씀 더 드릴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초청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집트? 댐 이야기 살짝 좀 해줘요. 그래도.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랑 지금 이집트가 전쟁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댐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댐의 저수량을 채우겠다라고 에티오피아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저수량을 채우게 되면 하류에 있는 이집트는 물 부족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는 벌써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니네 그렇게 댐으로 이렇게 막고 나일강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니네 뭐 국가 이기주의를 발휘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집트도 또 댐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수에즈 운하와 같은 토목공사 대규모 이런 것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집트가 댐을 만든다고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피해볼 일이야 없지만 그래도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쓸 물은 있어야 되니 우리도 저수지 만들겠다. 그렇죠. 보복은 못하는 거네요. 보복은 못하는데 이게 워낙 큰 돈도 들고 나일강은 원래도 범람이 잦기 때문에 댐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에티오피아가 댐을 건설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는 그냥 심술이에요? 아니면? 에티오피아도 전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물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가둬놓고 좀 쓸래. 맞습니다.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복잡하네요. 네. 다음 주 한번 해야겠죠? 궁금하시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먼 나라 이집트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배 만드는 회사들, 배를 사서 운행하는 회사들도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는지 그동안 몰랐던 지식들 참 많이 배웠네요. 청취자 중에 윤지영 씨가 처음 메시지 보내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래서 손경제 하나 봅니다 하는 격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